시간도? 네, 안녕하십니까. 초선박사 24회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따라 스튜디오가 굉장히 휑해 보이는 것이 한 분이 안 계시네요. 네. 갑자기 최현일 의원님의 큰 빈자리가 느껴지는데 오늘은 저희 셋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일 의원님 왜 안 나온다고 하셨죠? 오늘 오송 참사 맞아요. 오송 국정조사 참사.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저도 지금 우리 오늘 정청래 당대표랑 지도부가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 오늘 방문하셔가지고 반도체 특별법 우리가 지금 패스트트랙 태어났잖아요. 주 52시간 그거 막 시비 걸면서 국힘에서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뺀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10월달에 이제 상임위 산자이죠. 네, 산자이 간사는 오늘 오셨던데 안 오셨네. 네, 간사님은 가셔야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약속했어요. 근데 산자위에서 지난번에 김태년 의원이 낸 반도체 특별법보다 더 좋은 수정된 안으로 해서 본회의 상정하겠다 이렇게 그 약속도 오늘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이 원래 그 삼성전자가 거기가 의원님 지역구인가요? 제 지역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옆 지역구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우리 노동자가 6만 명이 근무를 해요. 거기가.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인데 6개의 총 공장이 이제 다 되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5개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공장 짓다가 중단했었다고 반도체 경기 안 맞아요. 좋아서. 그래서 네. 그 여파가 평택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재개를 공사가 하고 재개됐군요. 예, 또 다시 이제 우리 당 지도부도 가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 끝나고 이제 경기도청 가서 예산정책협의회. 예산 정책협의회까지 하고 밥 굶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도 못 드시고 저녁도 못 드셨대요. 이용우 의원은 저녁 식사 하셨죠? 어머, 저녁 식사 하셨어요? 거짓말은 못 하더라고요. 참여연대 창립 31주년 행사 갔다가 그러셨구나. 거기서 좀 몇 가지 야, 나 거기도 갔어야 되는데 대협력 현장이라서 좀 퍼대기를 먹게 생겼네.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행사를 했나요? 명동의 은행회관 은행회관. 건물에서 네네네. 많이 네. 왔어요? 예, 장소는 꽉 찼더라고요. 아니 우리 당 의원. 의원들. 몇 분 안 왔어요. 그래요? 미안하네. 그 참여연대가 31주년이 됐군요. 네. 네. 저도 뭐 강북에 있다가 건너왔는데, 네. 어디요? 네, 저는 덴마크 대사관 쪽에서 네, 해상풍력 지난번에 이제 같이 그 덴마크랑 영국 출장 갔었는데 그 팔로우업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하러 갔고요. 비슷한 데 있다가 왔는데 저는 밥 먹다 그냥 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새날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3명인데 주제가 첫 번째 주제 이용우 의원님 주제부터 시작할까요? 임금 제게 체불. 먼저예요? 제게 먼저구나. 임금 체불 하면 반드시 잡아야죠. 법안을 발의한 것 같던데 이용우 의원님이. 네. 법안도 발의했고 이게 어쨌든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정점을 한번 찍었어요. 이제 그 전에 임금 체불 액수가 이렇게 좀 문재인 정부까지는 작년에 2조가 넘게 체불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작년에 이제 2조가 최초로 넘었고, 정말 2022년부터 계속 증가했네요. 윤 정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여다가 작년에 2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금액 2조가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됐고, 지금도 사실은 6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1조 1,000억 정도가 넘어가지고 올해도 이 추세대로 이제 비슷한 추세네요. 더 증가할 추세인데 임금 체불 규모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임금 체불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과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죠. 사실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개별 체불된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가족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바로 직격탄을 맞고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달만 월급이 안 들어와도 그럼 바로 이제 생활에 어떤 지장을 받잖아요. 사실 월급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기존에 썼던 것들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체불이 한 달만 안 들어와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체적인 국민들의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또 강력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천명하고 있죠. 네. 주로 어떤 그 산업 부문에서 임금 네. 체불이 많이 일어나나요? 제가 체불 규모 가장 큰 데가 제조업, 제조업, 그다음 두 번째가 건설. 건설. 네. 건설은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집약돼 있는 업종입니다. 네. 산업재해 문제도 그렇고. 이용우 의원님이 이거 발제한다 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이용우 의원님이 발의한 법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법 얘기하시려고 발제하신 거 아니에요?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네. 맞아요? 제가 임금채권보장법 발의했나요? 아니 그냥 한번 찍어본 거지. 아니 일단. 맞아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이렇게 그래? 나오던데요? 왜 또 수집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개정안이니까 그 법이 있거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용우 의원이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네.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대지급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작년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임금체불 발의하신 관련한 거예요? 법안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해서 환노에서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해서 이제 한번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체불 속칭 임금체불 방지법을 패키지로 이제 몇 가지 통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올해 10월달 조만간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또 조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른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금채권 보장법상의 그 대지급금 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 임금체불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기보다는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먼저 좀 지급을 대신해주는 그런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그 여력이나 상황이 안 됐을 때 네. 국가가 대신 그 임금채권 보장 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지급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거를 사업자한테 이제 추심하는? 회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현재는 그 3개월분 임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정을 하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왜냐하면 체불이라는 게 3개월만 있는 경우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장기간 체불인 경우에는 또 그만큼 또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임금 그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좀 확대하는 법안의 개정안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같이 냈는데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소위 임금 체불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그렇죠.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근데 지금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벌금 3천만 원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너무 지나치게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임금 체불 죄에 대한 그 선고형이 거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이런 그 형사처벌로 임금 체불 문제가 인식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예방이 좀 안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을 하면 법정형이 상향되면 선고형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하에서 좀 법정형을 상향해서 임금 체불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임금 절도, 임금 강도 이런 굉장히 중범죄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을 좀 심어주는 차원에서 그런 법정형 상향에 개정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법정형도 상향하고. 네. 보니까 임금 노동자 56명 중에 1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
하고 있고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특히 심하더라고요. 예. 42.6%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만연한 문제여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바로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었어요. 보면 이 임금 체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는 노동청들 있잖아요, 지방노동청. 거기 민원 그 들어온 거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임금 체불 문제예요. 전부 임금 체불 문제 해결하는 그 처리하는데 거의 그 고용노동청인 직원들이 거의 매달려 있어요. 이게 되게 악순환인 게 원래 근로감독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본연의 업무가 근로감독입니다. 그렇죠. 근로감독은 어떤 사안, 법 위반 사항이 그 발견됐을 때 사후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게 본연의 업무거든요. 핵심적인 업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임금 체불을 포함한 신고 사건 처리에 거의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근로감독관이 사전 예방 조치를 많이 못 하니까 또 이런 신고 사건 임금 체불을 포함한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건이 늘어나니까 또 잡혀 있고 조치를 하느라고 또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못 매달리고. 나가고. 네.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돼 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집권 초기부터 근로감독관 증원 이것을 1,000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10,000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왔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숫자가 전국에 3,000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사실 10,000명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규모를 말하자면 3배로 그러네요. 3배 이상 늘리는 거잖아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어느 부처든 기관이든. 그렇죠. 정원에 3배를 늘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과 피부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행안부랑 부처하고 협의한 결과는 일단 임기 내에 3,000명을 증원하자. 3,000명. 그것도 2배네요. 예, 3,000명 증원하고 그래서 내년에 500명 그 증원하는 거에 대한 채용 공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고 사실 500명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예, 20%를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증원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로감독관 증원도 하고 이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관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임금 체불의 어떤 신호들이 있거든요. 신호들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는 집중적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체불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뭐 조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러면서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일본화 그러니까 임금 체불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체불액과 비교해서 10배, 20배 이렇게 막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체불 액수 비교고 일본의 경제 규모, 즉 일본의 GDP 수준과 우리나라의 GDP 수준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체불 액수가.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은 체불이 적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런데요. 체불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걸로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불을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하면 사용자는 체불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버텨 기소돼가 재판을 받아 그럼 벌금 좀 내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각심이 없죠. 근데 심지어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피해를 본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기소돼서 재판을 받질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작동을 하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그래? 좀 받고 싶어? 그러면 반의사 불벌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써줘 한 장. 사용자 그걸 요구해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이라도 받아서 빨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줘요. 그러면서 처벌을 아예 피해가는 수단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을 하더라도 이렇게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어떻게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고 체불 액수는 이만큼인데 실제 처벌받는 거는 벌금 몇백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은 또는 어떤 이유로 체불을 해도 나중에 반의사 불벌이든 뭐든 이런 방식으로 나는 다 아무런 책임도 안 질 수도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체불하면 큰일 나겠구나. 체불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지점도 이번에 다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법. 아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하는 거예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사실 임기 초기에는 산재에 대해서 굉장히 네. 예, 집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또 임금 체불이잖아요. 이게 원래 좀 계획이 된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 있는 노동 의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준비해가지고 뭐 제시하고 그 대통령께서 이런 거 언급해달라 뭐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고 가장 관심 있는 두 개의 의제였던 것 같아요. 아. 산업재해, 임금체불. 임금체불. 가장 그러니까 피부로 보편적 느끼신 주제. 그런 예, 예. 문제인가 보네요. 실제 개인의 경험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고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의제가 이거 아니겠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소위 노동 의제가 국가적 사회적 의제로 이렇게 대두된 거는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던 일이고 안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의제화 시킨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진전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이제 천명을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과제가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점 과제로 정한 만큼 정말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렇게 노동자들과 관련된 임금 체불 그 문제라든지 또는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보면 그리고 또 이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보면 그냥 그 보수 정권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보수 언론에서는 반기업법이다 뭐 자꾸 이러면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산업화 시대 때 그 사고방식 그대로 있고 그냥 우리 노동자들은 비용 절감의 대상 뭐 이 정도의 인식 수준을 계속 갖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제가 아까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그 방문한 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그 김주영 간사가 삼성전자 사장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때문에 지금 그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은 그것 때문에 합의를 못 해준다는 거거든. 주 52시간.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왜 그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승인해주면 3개월 동안 가능하잖아요. 네. 그걸 6개월로 늘려줬잖아요. 시행령으로. 그런데 그렇게 늘려줬는데 그 실태를 보니까 하나도 안 늘어났대. 신청이 안 늘어났대요. 네. 그 전에 똑같대. 그래서 뭐 이렇게 불편한 거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고. 그 삼성에서. 그러면은 아, 진짜 없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제 사족은 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특별 연장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이나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저 뭐 이렇게 직군이나 뭐 이렇게 업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네.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더 늘어나지도 않았고 실제 신청이 그것 때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 네. 근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오히려 반도체 특별법 빨리 통과시키길 바라는 그 반도체 기업들의 네. 그런 그 의도와 그 저 발행과는 다르게 그냥 그거 가지고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목 잡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뭔가 그 근로 시간이라든지 노동자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그 반기업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 이렇게 갖다가 이제 프레임 써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오히려 반기업 정당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 중에 우리가 이제 뭐 조국, 윤미향 등들만 우리가 이제 막 많이 언론에서 다루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노동자들이잖아요. 화물연대 노동자들. 네.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왜 그 화물연대 파업했었잖아요. 그때 뭐 건폭 그래가지고 화물연대가 아니고 이제 건설.
건설 쪽에 건설 노동자. 건설 노동자도 있고 건폭이라고도 하고 네, 또 네. 화물연대 파업도 막 있었죠. 했었는데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담업했다라 갖고 그 고발했거든 검찰에다가. 신박한 초식을 화물연대 구사했죠. 그 노동자들을 그냥 사업자라고 네. 특수고용 강조해가지고. 노동자니까 이제 네. 그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그거를 사용자로 본 거예요. 그 사용자들이 파업을 했으니까 서로 담합했다는 거야. 그런 신박한 논리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니까 눈치 보면서 했겠죠. 근데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랑 그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하고 3인당의 그 한창민 의원이 셋이 공동 발의해가지고 네. 이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를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그 법안을 공정거래 개정안을 이제 발의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새로 저희 정무위 김병기 소관 김병기 교수님. 후보가 자기 동의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김병기가 아닌가? 주병기. 김병기 네, 죄송합니다. 네. 원내대표 출신인데 주병기 위원장. 그 거기 그분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법안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씩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어요. 노동자의 권리들을. 근데 지금 저는 딱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포지셔닝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편도 아니야.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문제에 네. 집중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노동계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막 지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적도 하고 또 설득할 것들은 설득하고 기업들도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재계에서 그 배임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용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재 문제하고 그 임금체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노동자 권리도 그러니까 양쪽의 권리를 다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마이에로의 국제노동기구의 표준이기도 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요. 그 구조적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개별 사용자들의 문제로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어떤 산업 구조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그러니까 발주자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청,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 속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해당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돈이 그 해당 업체로 내려와야 이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서 이제 돈이 유실돼 버리면 결국 밑에 있는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건설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도급 계약 관계에 있을 때 하도급 관계의 어떤 계약 속에 있는 경우에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 대책으로 그 임금은 따로 구분해 가지고 지급하자라고 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라든지 그게 원래 있지 예. 않았나요? 아니 그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없는데 아, 임금은 그렇구나.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자라는 네네, 거를 이제 네. 개정안으로 내놓고 있고 예.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정부가 밝혔고 그 다음에 발주자 직접 지급자라고 해가지고 발주자가 임금 부분은 밑으로 그 업체들한테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바로 해당 소속 업체 노동자들한테 지급하거나 또는 에스크로 형태로 어디가 이제 예치하는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는 네, 이런 그런 방식의 아이디어가 많이 예. 논의가 됐던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좀더 근본적으로 하면 이제 좋겠네요. 이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조금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 그 소관으로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국토부 그 위원회라든지 이런 범부처 어떤 활동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런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이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임금체불 근절에 나서겠다. 그러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2조 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절반으로 감축하는 게
저희 국정과제였거든요. 국정과제 처음에 목표. 임금체부터 얘기하자고 할 때는 막 엄청 뭔가 주저하시더니 이제 네. 입이 풀리니까는 30분이 되어가는데 열변을 벌써 계속 30분? 토하셔가지고 어. 네 제가 오늘 안건이 세 개니까 충분히 해야 되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중간에 말을 못 돌렸는데 지금 채팅창 전화기도 안 갖고 계시죠? 전화기. 채팅창에서 이용우 질문이 의원님한테 많아. 질문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특검법 뭐 합의했어요? 아니 7시 40분쯤에 속보가 떴는데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3대 특검법을 수정해서 11일 내일이죠.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야당하고 조금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원내 지도부가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기 검찰개혁 특위를 하시는 거지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네.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3대 그쵸? 종합 특검 특위하고는 이제 거기서 다루는 부고 저는 이제 검찰 특위 간사인데 저도 오면서 이제 기사 속보 뜬 거 봤고 지금 반응들이 우리 당원들이나 뭐 이런 그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보면은 좀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인원을 좀 느리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특검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그 내란 재판 생중계 같은 경우는 재판관 판단에 맡긴다는 등의 내용에 지금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뭐 당에서 원내 지도부로부터 받은 내용이 사실 없어가지고 저희도 크게 세 가지네요. 수사 인력을 증언하는 거를 일부만 조금 증언한다. 증언 규모를 좀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연장하지 않고. 않는다. 30일 네. 한해 그 특검 이것도 특검에 요구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중계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다. 요 세 가지인데 수사 인력은 증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 여야 이제 절충해가지고 일부만 증언하는 걸로 정해졌다는 그동안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느릴 수 없다고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예. 조금 느리는데 합의했다는 거고요. 이 수사 인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특검에 그 수사 인력이 처음에 이게 수사 인력이 정해졌었잖아요. 처음에 특검법 그 발의했을 때 그 인원이 아직 안 찼대요. 아 원래 그 이유가- 처음 정한 인원도 다 붙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들이 처우가 안 좋으니까 지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 말고 대신에 검사하고 수사관들, 공무원들의 인원은 증언을 하는데 그 변호사들이 하는 그거는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그 인원과 관련해서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수사관, 그 검사하고 수사관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번에 뭐 늘리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은 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늘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네. 대통령께서 제가하실 경우에 30일을 이미 현재 법상으로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로 특별히 연장을 하는 식으로 수정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원래는 특검이 이제 자체적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특검의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한 번 더 30일을 이제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건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특검이 한 번 더 연장하는 걸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개정했던 내용이잖아요. 30일을 60일로. 근데 그 30일 더 연장하는 그 내용은 이제 뺐다. 그래서 그렇죠. 여전히 네. 지금 지금 그 특검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승인받으면 30일 더 추가해서 연장하는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재판 그 의무적으로 이제 그 중개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 이혼 소지가 있고 또 지기현 판사가 또 공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약간 여기에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저희도- 내용을 네. 좀 구체적으로 네.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적절할 것 저희도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이런 발표를 하신 게 아니어가지고 내일 의총에서 내용을 네. 설명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네, 내일 저희가 본회의 전에 의총을 진행하니까 오늘 뭐 여러 당원님들 의견을 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은 합의 처리한다는 것 자체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약간 이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약간 특검에 대해서 특검 수정안을 갖다가 이제 상정한다 그러니까 수정된 건 뭔가 이제 후퇴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것도 있고 아마 정청래 대표님 그 관련해서 어제 노상훈 수첩. 네, 그 관련해서 송원석 대표가 이제 망언을 했는데 그 망언을 했던 송원석 대표 와 측과 합의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합의했다는 있죠? 것 자체로 지금 이제 다른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예민하게 주시는 메시지들 보고 당내에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그 사람 그 막말한 건 정말 기가 막히더라.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당연하죠 이거. 네. 아니 지금 뭐 맨날 우리 당한테 입법 독재한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폭주한다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협치는 안 하고 뭐 대화 소통은 안 하고 야당 패싱한다 그러더니 정작 표리 부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아니 뭐 만약에 이상원이 수첩에 나온 대로 됐으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불기의 계기 될 수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거는 죽었으면 좋았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협치를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얘기지 정말. 저거는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네. 내란이 조상-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에 철저하게 동조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직 사퇴를 넘어서서 이 정치 영역에서 퇴출시켜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퇴는 안 할 거니까 네. 제명시켜야 됩니다, 진짜. 오늘 뭐 있을 수 시정연설 할 때도 태도가 너무 훈계를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뭐 장애연설을 하는 그래서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네. 소리를 지르는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맨 앞이어가지고 뭐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는 의원들을 일일이 눈으로 뭔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굉장히 불쾌하긴 했고. 오늘 그 송원석 원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주어만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면 딱 맞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그렇잖아 전부 다. 네,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실망스러운 마음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일단 내일 저희가 의총에서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빠르게 김현정 의원님, 박지 의원님 거 하시죠. 제 거 할까요? 네. 저희 역사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 드디어 일요일에 당정 합의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25일에 정부 조직 개정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게 될 텐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19부 3처 20청이었던 정부 조직이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 드디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고요. 쟁점이 되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이 났죠.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만 남겨두는 셈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 이용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검찰 보안 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TF를 만들다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렴해서 빈틈이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는 또 김현정 의원님이 더 관심이 많으실 기획재정부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도 개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전략의 큰 축이 AI와 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인데요. 이 부분을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괴롭혔던 방통위도 드디어 폐지되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 이제 검찰청법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 핫한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얘기 좀 잠깐 좀 네.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진숙 그 위원장이 이진숙 추출법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거 갖고 막 저 정치적으로 막 접근하면서 우리 당을 끝까지 공격하고 싸울 있죠. 태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힌 게 저도 이제 그 금융위 설치법을 제가 작년에 대표 발의한 게 이번에 거의 95%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이제 반영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는 없애고 금융위의 그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시키고 감독 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금융위원회는 없애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로 이관시키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밑에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소비자원을 두는 이런 내용의 정보조직 개편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금융위가 없어지잖아요. 금융위가 없어지고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금융위원장은 그냥 자동으로 해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과거에 우리가 이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방통위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17년 만에 이제 바뀌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그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바뀔 때 방송위원회 했던 위원들 다 해임된 거예요. 그렇죠. 조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그때 위원이었는데 자기도 임기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임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그 조직이 없어지면 당연히 해임되는 거죠. 당연히 해임되는 건데 마치 그 부칙에 정무직 그러니까 그 정무직은 자동으로 해임된 임기가 끝난다 이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는 건데 그거는 없더라도 당연한 그런 그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뭐 지금 방심이 있잖아요. 네. 방송심의위원회. 네. 그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거는 정무직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무직으로 한다. 그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무직으로 하게 되면 그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 탄핵 소추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 이제 통제를 좀 그렇죠. 강화시키겠다 그런 네네네. 차원의 정무직으로 아니면 그 방심위원장이 너무 막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이고 이게 정말로 이게 마치 자기를 한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꿨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공격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막 그 우리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빵진숙이 뭐라고 그 사람 한 명을 추출하려고 우리가 법까지 바꾸냐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지 아냐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사실은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미디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엄청 변한 거지. 그래서 그 미디어 환경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료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IPTV라든지 케이블 TV 네네. 이런 그거를 보는 그 고객들이 500만에서 지금 2천만 명이 넘어갔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 대한 그 이제 방송에 대한 방송 정책과 관련된 기능을 그 가방이 있죠, 가방이. 과학기술통신부, 가기정통부에서 이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이관시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전 말한 유료 채널들에 대한 인허가 건 같은 것도 여기로 다 이관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방송 미디어 통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일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가장 큰 이쪽에서의 불만이 뭐였냐면 이원화돼 가지고 이중 규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받고 가기정통부에서도 받고 그거를 하나로 해갖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일원화시키면서 독립성도 강화시켜주는 거라서 엄청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의 수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무슨 그 자기 중심 세계관. 버카로 빵 뭐 사먹고 그래가지고 피의자인 사람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몸값 올려서 내년 지방선거에 뭐라도 한번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 환경에 잘 맞춘 그런 정보 조직 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호님은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검찰청 해체죠. 검찰청 해체. 네. 네. 지금
기재부도 지금 이렇게 개편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렇게 이제 개편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반발이. 네, 금감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조였나요? 노조에서 좀 네. 그게 이제 이게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독립해서 분리시키잖아요. 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분리시키는 거에 대한 반대를 좀 하는 거고 이 금융감독원이 지금은 무자본 특수법인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피감기관이라 그러죠. 그 금융기관들한테 출연금을 받아서 그거를 운영하는 체계였거든요. 네, 무자본 굉장히 특수법인. 저도 몰랐는데 네. 굉장히 특수한 형태였더라고요. 한국은행도 그래요. 한국은행처럼. 네, 독립성이 지금 요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독립성. 조직이 아니죠. 근데 여기를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지정하겠다. 네, 이렇게 그 금융 전체를 감독하는 기구가 이게 통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이래서 공공기관으로 이제 지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거 정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문법 적용돼 가지고 뭐 임금 처우가 복지 이런 달라지죠. 걸 네. 전부 통제받거든요 기재부에.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 다니는 우리 직원들의 소망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러니하네요. 금감원도 옛날에 공공기관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도 지금은 공공기관이었다가 이제 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사의 합의로 인해서 임금 근로조건들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융감독원 노조랑 그 직원들이 막 집단행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반발이 생각보다는 지금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근조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뭐 기자회견하고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집단행위 금지라고 하는 국가공무법상의 어떤 이런 부분에 규제를 안 받고 일반 그냥 노동조합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직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큰 차원에서 보면은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금감원 구성원들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그럼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대화를 작년에 잘 해야겠네요. 네? 대화를 네. 잘 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하고 있는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대안이 저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거는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하고 금융감독정책을 같이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 진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독은 규제하는 건데 두 개를 한 기관을 사다 보니까 이 규제 쪽은 소홀히 하고 감독은 소홀히 하고 산업진흥만 이제 강화시키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라든지 큰 소비자 피해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TMF 사태라든지 또는 ELS 사태라든지 뭐 그때 왜 네.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사태들이 해서 막 수조 원씩 피해가 발생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 산업 정책하고 금융 정책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MB가 대통령 되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MB는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 해서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폐단들이 계속 누적됐었는데 그래서 그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거.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요게 네. 핵심이어서 그게 분리된 거예요, 이번에. 그게 분리된 거고. 그래서 금융 정책은 국내 금융 정책만 또 금융위가 했고 국제 금융 정책은 또 기재부가 하고 기재부가 있었거든. 그것도 이제 합쳐서 재정경제부에서 하라고 한 거고. MB 때 합쳐진 거예요? MB 때 2008년도에 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17년 만에 이제 바뀌는 건데. 정상화 시키는 과정. 네, 그 전에부터도 이게 뭐 한 17대 때부터 계속 법안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되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대표 법안, 이 법안이 엄청 방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설치법인데 금융위 설치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전부 개정이에요. 그래서 부칙에다가 금융위는 폐지되고 금감위 설치법으로 바뀐다 이렇게 부칙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조직법도 같이 개정하는 두 개 같이 내 갖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금감위 설치법을. 그래 정보조직법을 9월 25일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약간은 비하인드 얘기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좀 협조해 줘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준다 하더라고. 자기네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정보조직법 준비하니까 그거를 우리 당 정책이랑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법안이 거의 비슷하니까 제 법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네네. 오늘 뭐 합의된 거 보니까 금감이 이 설치법에 대해서 정무위 법안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정무위원장이 또 국힘이잖아요. 국힘이. 되게 반대하거든. 근데 협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까 보니까 기사에 잠깐 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낸 법안하고 그 정부에서 그 그린 그거를 이제 우리 당론 법안으로 이제 원내에서 누가 내면은 병합해 갖고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좀 이견은 맞죠.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이현주 최고께서 잠깐이지만. 최고위 또 네. 하시던데. 네? 네. 최고위원회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네. 환경은 규제고 환경은- 에너지는 오늘도 얘기했나요? 오늘도 잠깐 하신 거. 오늘은 다른 쟁점으로 오늘 얘기하셨는데 아니고. 네. 월요일에 근데 에너지부는 그러니까 산업부는 산업진흥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주요 미션으로 하고 환경부는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 붙였다는 것은 그간의 의미는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가치 진흥의 역할을 해왔던 거 아니냐. 근데 얘를 띄어서 환경부에 넣는다는 거는 그러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조금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기후 위기 같은 게 굉장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동안 산업부에 맡겨놨는데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겼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 정책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에너지 정책이 꼭 산업을 진흥하는 목적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아리백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새로운 뭐 산업을 육성하는 걸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미래를 준비한 측면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또 편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건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개편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공약했던 거 국정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정비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그 의지나 의도 그거에 사실 다 많이 그동안 야당도 다 그런 거 해왔죠. 동의해왔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오늘 합의하면서 무슨 뭐 최대한 협조한다 이럴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돼. 맞아요.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에서 이제 많이 부각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용노동부 관련 개편 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차관 생겼죠. 차관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안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있거든요. 본부인데 그 본부장이 실장급이에요. 보건. 근데 실장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그런 그 개편 사항이 하나 있고 이것도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일 제기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돼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어떤 조직을 좀 더 확충해서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그 강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위상 강화로서 차관급 격상이고요. 사실상 차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그렇죠. 좀 반영된 맞아요. 그런 개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저 금감원에서도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엔 국이었어요. 국. 그 직원도 한 수십 명 정도 규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금융노조 위원장 할 때 그 주장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로 격상되면서 직원도 한 300명 정도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원장이 됐어요. 직책이 국장이 아닌 부원장.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권한도 커지고 조직도 커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독립돼서 나오니까 소비자 보호에는 많이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정부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셈이니까요. 빠르게 이거는 9월 25일에 목표한 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았는데 정말 뭐 지난주에 상당히 놀랐죠. 네. 이 뉴스 나왔을 때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는데 또 금방 또 해결을 해결됐죠. 했죠. 예. 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안 돼서 그렇죠. 하여튼 이건 쟁점, 요거는 뭐 벌어진 일하고 쟁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돼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동맹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도 하지 않고 이게 불법 체류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간행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뭐 네. 이스타라는 단기 단기 여행 비자 통해서 들어가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공장 증설을 하던 노동자들을 쇠사슬과 밧줄을 묶어가지고 막 체포하는 그 사전 통지도 없이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다 이렇게 내보냈단 말이죠. 너무 잡혀가신 분들 너무 당황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건 정말 너무 정말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사실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의도가 딱 보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지아주가 바이든 때 왜 조지아주에다가 우리 현대차를 유치했다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막 저희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지아주는 기본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의 보수적인. 그런데 거기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지아주가 또 그리고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막 고용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불만도 있고 또 본인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라고 막 국정과제처럼 막 공약했잖아요. 뭐 하루에 1,000명을 네. 단속해야 된다 이런 할당. 목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00만 명 추출한다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네들 조지아주에 있는 저 주민들을 고용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자를 단속했다라는 그 실적도 쌓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맹 국가이고 관행적으로 했던 거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거면 앞으로 우리가 대미 투자하겠다는 거 다 못한다. 이 문제가 네.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인 문제는 비자 문제죠. 비자. 네. 비자 문제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보니까 비자가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보면 취업 비자가 있더라고요. H1B라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전문 취업 비자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쿼터가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1년에 한 8만 한 7천 개. 맞아요.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쿼터가 얼마 없다 하더라고요. 전문직 취업 비자. 8만 한 3천 개 정도를 매년 연간 발급 한도는 10만 건. 미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10만 건 이내에서 작년인가 뭐 8만 몇 건을 이렇게 해줬다 그러는데 신청자가 48만 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턱없이 8만 명 정도만 이제 받아주는 건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턱없이 부족한데 그거를 늘리는 쿼터를 적용해서 좀 늘리는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랑 FTA가 체결된 국가들은 2포 비자가 있더라고요. 2포. 이것도 전문 취업 비자인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된 모든 국가는 쿼터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그 비자로 들어가고 취업을 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호주는 1,500명이 매년 받고 있고 그다음 뭐 싱가포르나 어디죠? 칠레 이런 데도 쿼터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쿼터를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2012년도 FTA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지. 그때 박근혜 정부 그러네요. 때 체결하면서 우리도 쿼터를 받았어야 했는데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가 무능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원래 따지고 올라가 보면 2012년도에 처음에 못 만들어낸 그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것도 그 이후에 또 뭐 마찬가지로 자기 발등 찍기를 한 거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외통위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국경의 문제고 그 비자 문제가 대단히 푸는 게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입법 노력들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했다라고 하고 공조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됐는데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이면은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투자를 투자하는 게 못할 굉장히 수 있다. 광범위한데 이런 조건 제반 조건 환경도 안 만들어주는데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이 미국의 어떤 이런 정치 구도의 어떤 뭐 말하자면 희생양 삼듯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공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실제로 거기 건설 현장이든 운용이든에 있어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마스가인가요? 이게 네. 조선업 협력이 지금 필수적으로 미국이 아쉬운 입장인데 그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오션이든 현대중공업이든 이런 조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사 인력들이 숙련 인력들이 가서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비자 환경 최소한의 체류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렇게 막 쇠사슬 채워가지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장소에다가 막 일주일씩 구금시켜놓고 나중에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네, 호소하고 이랬을 때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숙청 혁명이 또다시 생각나는데 이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말은 분명하게 이번에 정부에서도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지적하고 오히려 아쉬운 거는 미국일 수 있는데 그렇죠. 자꾸 이런 방식의 어떻게 한국을 상대로 그것도 네?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전 세계에. 그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래놓고 행태들입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숙련 인력들이 부족하고 당연히 누군가는 와서 이 인력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는 걸 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올렸잖아요. 숙련된 노동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또 그렇죠. 올렸거든요. 들어와서 자기네들한테 기술도 이전하고 자기네 그 국민들도 미국인들도 고용해 달라 이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엔솔 그 합작 배터리 공장이었잖아요. 그걸 짓는 과정인데 그 공장 짓는데 숙련 기술자가 없대요 미국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힘들다고 부득이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수백 명씩 그렇게 네. 이제 단기 상용 비자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타 비자 갖고 들어가서 이제 했던 것이 그 관행이었는데 그거를 저렇게 단속을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서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에. 그 자리가 만약에 이렇게 단속해버리면 뭐 없어지는 거니까 본인도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발 물러나서 한미는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또 녹살스럽게 얘기하면서 네. 들어와서 자기네 그 조지아주 주민들도 고용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 발짝 싹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럭비공처럼 막 저렇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맹국가한테 이렇게 하는 동맹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김홍범 그 정책 실장도 이런 식으로 나온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려울 수 어렵다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요 위기를 요 기회를 삼아 가지고 명확하게 이런 비장 문제들 등을 해결하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아마 한국으로 오시는 중일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전세기를 그런가요? 아까 출발 오기 전에 출발했나요? 11일 날 도착한다 그 그랬으니까. 현지 시간으로 11일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우리나라 도착하네. 시간으로는 11일. 뭐 무사히 잘 도착하셔가지고 가족들도 너무 걱정 많으셨을 텐데 네. 뭐 크게 다치거나 놀라거나 하신 분들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오기 전에 탑승했다. 석방 연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요? 연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그럼 그거 살펴봐야 될것 찾아보고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또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뭐 시간 그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 절차 소위 그게 이제 불법 체류자로서 규정당하고 추방당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자진 출국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네, 향후에 다시 입국하기 이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렇게 하기로 합의됐다고. 네. 이제 그렇게 맞아요.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일정까지 다 잡아서 이제 전세기가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또 딴 소리 했어요? 뭔가 연기가 돼서 조지아주 구급 노동자 300명 석방 미뤄져. 그렇죠? 이국 측 사정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곧 아마 저간에 행정적인 사정을 좀- 절차가 좀 지연되나 보네요. 네. 10일 오전 구금 시설을 나와서 오후 2시 30분에 전세기를 타고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 육상 호송 절차 등이 좀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다음 날로 언제 나간다는 얘기는 아직 없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석방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자진해서 출국하는 그런 거로 한 그런 합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이제 300명을 구금 시설에 체크인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여서 번호를 부여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절차가 부여되는데 그 번호 붙이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더디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받아도 싸다. 진짜 아유 참. 그러니까 뭐 거기도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요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잘 기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도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관세 협상 맺은 다른 나라들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강하게 다 투자 환경을 제대로 이렇게 안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에 타전이 돼가지고 향후에 트럼프 정부,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그 해외 기업들의 어떤 주저함을 자초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났고요. 오늘 갑자기 속보가 나오는 바람에 많이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후속 절차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더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까 방송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내란 네. 특검과 관련된 3대 특검 네. 관련된 이런 뭐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내란을 포함한 이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들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 이런 부분들은 착오 없이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는 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당원분들 국민분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초선 박사 24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선 박사